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커뮤니케이션 팀장 점희라고 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개회식에 앞서서 오늘 세미나에 자유선진당 제18대 국회의원이시자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이영애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개회식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장이며 LMO 포럼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호민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호민입니다. 먼저 평소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참석해 주신 이영애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걸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 하면 뭐 동물, 식물, 미생물 전부 다에 대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오늘은 특히 이 먹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식물, 작물 분야에 대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특히 작물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29개 나라로 증가됐고요. 재배국이. 또 재배 면적만 하더라도 남한 면적으로 따지면 이미 14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가 돼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금방 이 상상이 안 갈 텐데요. 전 세계 경작 면적으로 따지면은 한 10% 정도 가까이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전 세계 경작 면적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저기 우리가 밭대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 한 10% 정도, 10걸음에 한 걸음 정도는 GMO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전혀 볼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흔히 이 GMO를 이젠 구경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심는다는 얘기는 상당한 장점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되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많죠. 그래서 우리 LMO 포럼은 그러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2009년 말에 NGO에 계신 분들, 또 산업계, 학계, 연구원, 정부기관 등 각 분야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 그리고 또 안전성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논의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발족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1차 그 포럼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이래로 벌써 운영위원회를 5번이나 개최했고, 세미나는 오늘이 4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은 강명수 과장님을 비롯한 지식경제부 그리고 관련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물론 이 포럼이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되게 해주신 운영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LMO 포럼은 지난 세미나를 돌이켜보면 LMO는 과연 무엇이고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LMO의 위해성, 안전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 또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어 봤고요. 또 작년 12월 달에는 그 GM쌀의 그 국내외적인 현황, 이 쌀이 우리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GMO가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멀리 와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쉬웠을 텐데, GM쌀이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세미나를 가졌고요. 오늘 세미나는 좀 더 이 구체적인 사례,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GM 곡물의 국내 환경 유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관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볼 계획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LMO 유출조사를 수행한 바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김정민 연구관께서 국내 유출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비슷한 사례, 또 환경위해성에 관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제도까지 포괄적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토론자, 방청객, 발표자 모두가 참여하는 질문과 답변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또 LMO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영희 의원님, 강명수 과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또 발표를 맡아주신 김정민 연구관님, 또 여러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포럼을 후원해 주신 지식경제부를 대표해 지식경제부 바이오 헬스과 강명수 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부 바이오 헬스 과장 강명수입니다. 우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이쪽 바이오 안전성 파트에 관심을 기울이신 우리 이영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4번째 회의 개최됩니다. 처음 개최될 때 우리 NGO 분들이랑 그다음에 학계, 영국의 정부 관계자 모두 참여해서 정말 토론의 장을 만들고 토론을 통해서 LMO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관련 기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체제로서 출범했는데 상당수 성과가 있고 지금 저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차근차근 발전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신 거, 열기도 뜨거우신 것 같고 또 반가우신 분들도 많이 뵙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 농민협회, 농민총연합에도 오셨고 또 우리 발표해 주시는 또 김종민 국립환경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쭉 1년여 가까이 쭉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정말로 이쪽에 대한 국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주체들 간의 교류는 대화와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나라 대거 이제 일본의 나고야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에 또 바이오 안전성 의정성 당사국총회에 참여해서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왔었는데요. 저희 나라가 그동안에 쌓였던 역량 같은 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 갔을 때도 많은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이랄지 그다음에 각 시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남사르 총회를 쭉 진열 등도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다 선진국으로 가는 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좀 좋은 말씀 들으시고 서로 기탄 없이 질문하시고 좋은 의견 교환해서 좋은 성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곧이어 주제자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제4차 LMO 포럼 세미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자연 생태계 위해성과 안전관리 방향, 특히 지난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NGO 및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GMO 곡물 국내 유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당 조사를 맡았던 국립환경과학원의 바이오 안전 연구팀의 김종림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오늘 세미나 주제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돕고자 유전자 변형 작물로 인한 환경 위해성 해외 관련 자료를 본 세미나 프로스팅 자료와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세미나 이렇게 뒷부분에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와 프로스팅에 나와 있는 관련 자료 등도 참고하셔서요. LMO의 환경 안전성에 대해서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고 상호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김종민 팀장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 김종민입니다. 이렇게 아주 소중한 자리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게 송구스럽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자연 생태계 유해성 그리고 안전관리 방향이 되겠습니다. LMO 이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인데 저희가 주로 했던 게 LMO 작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 내용도 GMO 곡물 국내 유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맨 첫 장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L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입니다. 이게 어떻게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는지, 전파되고 확산은 그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LMO 수입품 그 자체입니다. 이게 들어와서 환경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전파 확산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0.01% 굉장히 낮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수입량이 1000만 톤이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0.1%가 10만 톤이 되는 겁니다. 0.01%는 1000톤 이상이 되니까 그걸 나달 개수로 세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접근할 때 어떤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이 혼입품 문제입니다. 이건 LMO로 수입하지 않는데 일반 생물체, 곡물이라든지 이런 걸 수입했을 때 또는 사료라든지 거기에 혼입품으로 들어오는 게 두 가지 지금 저희가 기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0.5%, 또 하나는 3%. 0.5%라는 우리나라에 승인되지 않았지만 수출국이나 개발국에서 승인된 그런 LMO는 저 정도까지는 혼입이 돼도 문제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수입되는 쪽으로. 아까 0.01% 양을 생각해 보시면은 0.5%라는 양이 얼마나 큰 양이 될 수도 있는지 아마 상상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네모 박스 안에 일부러 이상한 표시를 해놓은 거는 부정형으로 저런 것들은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저렇게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취급상입니다. 취급하는 과정, 즉 사용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모든 과정에서 어디론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법에서는 환경 방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LMO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는 거고 환경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어디선가 유출이 돼서 환경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착 확산을 통해서 문제가 야기되는데 저런 과정에서도 전파와 확산의 그 경로 그리고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왼쪽입니다. 영향, 이것은 피해하고도 결부되는 사항인데 사람의 경우에는 제가 그 빨간 동그라미를 그린다는 게 빼먹었습니다. 비교적 명확합니다. 찾는 것도 명확하고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태계나 생물이라고 적어진 또는 농업 분야 이런 데서는 그 영향이나 피해가 부정형입니다. 알기 어려운 것도 있고 지금 현대 과학기술 수준상 따라갈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어디선가 나타나고 있고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이거는 확산도 되고 유전자 오염도 되고 또는 직접적인 섭식이라든지 다른 독성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저런 부분까지가 저희가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안전이 관리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LMO 실태는 어떤지 안전성 문제를 짚어보고 다음에 관리체계 마지막 관리에서는 모니터링을 포함한 유해성 심사라든지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태에서 저희가 이게 2009년에 처음 국내 전국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외국 수준에 비하면 아직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저기 별표가 지금 유채고 빨간 별표가 노란 별표가 옥수수 그다음에 파란색이 면화인데 총 26개의
LMO 추정 식물체를 저희가 전국적 동그라미 쳐진 그런 지역에서 검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환경 방출되는 LMO가 수입되지 않습니다. 즉 환경 방출이 없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어디선가 아까 말씀드린 전파나 확산 이런 데 사각지대가 생겨서 저렇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어떤가? 여기서는 미국의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노스다코다주 일대를 조사한 분이 있는데 그 약 288개 구간의 도로변을 쭉 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조사한 유체의 80%에서 제초제 내성이 확인이 됐다. 즉 LMO 유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LMO 유체하고 그 야생 유체와의 교잡까지 확인된 그런 내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이 그 LMO를 수입하는 항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중에 대형 수입 항구인데 하나는 그 나고야 근처에 요카이치라는 항구가 있고 이런 3개 항구가 있는데 그 유통로를 중심으로 도로변을 국립환경연구소가 조사했는데 그 2009년 결과치를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그 세계 도로변에 LM 유체가 생육하고 있고 유전자가 전이 되고 있다. 완전한 결론은 아니지만은 거의 그것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전이 수준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지만은 자연계에 유출이 돼서 정착이 되고 있다. 생태계 확산 상태나 유전자 전이나 또 다른 피해 문제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특히 사료로 들어오든 식품용으로 들어오든 이런 것들이 자연 생태계에 나갔을 때 밀폐가 되면은 자연 상태로 나가지 않고 유전자 오염이라든지 유전자 전이도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 하고 저런 일부 이제 그 안전 대책을 넣기도 합니다. 선진국에서. 그렇지만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체의 경우입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다른 거는 아마 그 이제 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든지 바람이라든지 몇 가지 요소가 환경 요인이 가미돼서 저렇게 방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400m까지 특히 남쪽으로는 굉장히 높게 이렇게 유전자 이동하는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체에 대해서는 2km 이상 유전자 그 LMO가 이동되는 그런 결과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그 골프장 같은 데 많이 쓰는 잔디입니다. 잔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물을 말할 때는 굉장히 농지에서 굉장히 컨트롤된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야생에 나가면 생육도 않거니와 확산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잔디 같은 경우는 또 사정이 다릅니다. 자연 상태에서 좀 더 그 적응력이 훨씬 좋지요. 작물도 일부는 유체와 같은 경우는 그런 속성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맨 위에 그림 보면 화살표가 20km 조금 넘어서 있는데 약 21km 지점까지 그 LM 재배지에서 이렇게 확산돼 나간 LMO 개체를 발견을 했다. 바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제재를 받기도 했죠. 이런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그 유전자 전이도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확산이 되고 유전자 전이가 되고 그런 것만이 피해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제왕나비가 굉장히 유명한 나비입니다. 아주 장거리 새와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굉장히 그 보호 가치가 높은 그런 나비인데 이게 바로 그 해충 저항성을 주는 BT라는 이 독소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 왼쪽 것하고 가운데 걸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 제왕나비 그 유충하고 성충입니다. 체중이 화살표처럼 약 10% 이상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옥수수 꽃가루에 포함된 그 BT라는 독소가 외부로 나가서 그것이 비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왕 나비가 섭식함으로써 저런 결과를 나타냈다. 저와 같은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안전 관리에서는. 아까 일본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이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세계 항구 지역 중심으로 해서 234개 지점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와 같이 유체에서 LMO 특성, 그 LMO 유전자에 의한 제초제 저항성 그런 유체가 검출이 됐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전체 772개 샘플 중에 약 30% 정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환경 방출용이 아직 수입 승인된 적도 없고 생산 승인된 적도 없지만 일본은 재배용으로 이렇게 생산 수입된 건 있습니다. 다만 저기는 재배하고는 상관없이 유통 과정 중에 유출된 게 저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유출이 됐느냐 그 넘어서 이와 같이 그 개체들을 찾아서 유전자 그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유전자가 다른 그 유체, LMO 유치가 아닌 다른 야생의 유체 쪽으로 유전자가 저렇게 전이된 사례가 2가지 사례로 잘 나타났다. 그 국립환경과학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유는 일부 아마 다른 요인으로 해서 저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 때문에 저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유출이 돼서 자연 상태에서 그 같은 그 교잡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LMO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그 실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 슬라이드까지는 그게 어떻게 유출이 되고 어디에 정착이 되고 또 얼마만큼 전파가 될 수 있고 유전자 전이는 어떻고 그 이외에 생물 종에 대한 또는 생물상에 대한 피해나 영향은 어떤지 이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출국하고 개발국에서 승인된 LMO 허용 혼입한 게 0.5% 1000개 중에 5개니까 무시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양이 이 건물을 몇 개 채우고도 남는다. 이 큰 건물을 그 정도 양이 되면 절대 작은 양이 아닙니다. 흩어지면은 대량이 되는 겁니다. 그 제가 LMO하고 야생동물 질병 이런 부분을 좀 맡고 있는데 그걸 맡기 전에 외래종을 한 몇 년간 맡았었습니다. 그 외래종도 똑같습니다. 저희 야생동식물 보호법상으로도 그 LMO는 그 외래종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외래종의 상당수는 초기에 거의 영향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미약합니다. 경미하고. 그러다가 어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10년이고 얼마고 흐르고 나면 비로소 이게 확산이 크게 된다든지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외래종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시박입니다. 저희가 처음 과학원에서 조사했을 당시에는 위해성 평가에도 그렇게 높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나니까 이것은 원산지를 포함해서 어느 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산된 경우가 없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칙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이상으로 그 가시박 이런 경우는 두려움을 가져서 그 KBS에서 실제 그 미국까지 가서 촬영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0.5%하고 3% 이걸 보시는데 1000톤이니까 옥수수 저거 합치면 1000만 톤이 넘죠. 국내 1년 수입량이.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은 상당한 양이 LMO가 들어올 수 있다. 승인 여부와 상관이 없이.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에 승인이 안 된 LMO도
상당수가 포함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에는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운송 과정 중에 유실률이 0.01%라 하더라도 그 양이 상당히 대단할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이것을 막는 방법이 사후 관리입니다. 사후 관리에서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그쪽에서 더 제2의 벽으로 해서 막아줄 수 있을 거냐. 이런 다중의 안전장치를 드리고 그것을 실효성 있게 구현시키는 게 저희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LMO 안전성을 아까 그 장호민 위원장님도 그 재배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초록색 부분이 BLMO, 그 다음에 짙은 초록색, 그 연두색이 BLMO, 그 다음에 짙은 초록색이 LMO인데 저와 같이 굉장히 LMO의 그 재배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거스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드리는가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게 되는 거죠. 이 보시면은 어느 작물을 막론하고 콩이든 옥수수든 전부 다 지속적으로 재배 면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형질별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에 그 청색이 그 제초제 저항성, 밑에 이제 네모가 해충 저항성,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아래 것은 그 두 가지를 섞어놓은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인데 전부 다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제 저런 것도 또 다른 안전상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그 해당 슬라이드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그 LMO 이제 실태가 어떤지 안전성에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관리 체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조사 결과만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매우 초보적이고 결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제 그것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환경이 어떻고 그 체계는 어때야 되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방향은 어때야 되는지 하는 점을 같이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LMO 취급, 관리, 수입, 생산 승인 등 이런 것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2조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란 뭐다?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조에 그 따라서 시행령 2조를 보면은 생태계 안전관리라고 할 때 인체 안전관리, 생태계 안전관리가 있는데 생태계 안전관리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가 자연 생태계를 관장하고 자연 생태계가 저희 업무 영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LMO법에 의하면은 저희가 주관하는 그 환경 정화용 LMO, 즉 예를 들어 카드뮴이나 수은이나 다른 거기 석유 이런 탄화수소라든지 이런 몇 가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그런 쪽의 LMO만 저희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LMO는 아직 저희 나라에 수입 승인된 적이 없고 또한 그 생산 승인된 적도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이게 상업적인 규모로 눈에 띄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구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주로 LMO라 하게 되면은 작물이라든지 그 외에 동물이라든지 기타 식물 여러 가지 또는 미생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주가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 4조하고 시행령 4조 안전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툴이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그 다음에 각 중앙 그 행정부서가 행정기관이 매년 또 세부 시행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 시행 계획에 이제 법이나 또는 이런 제도에 담겨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해서 좀 더 넓힐 수는 있지만은 그 2조, 시행령 2조에 담겨져 있는 사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나 자유도를 가진 건 아닙니다. 다음 8조하고 12조에 보시면 이게 바로 LMO 관리의 지금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환경 위해성이 높은 것은 수입이나 생산, 승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위험한 게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위해도가 높은 건 다 저기서 카트를 했으니까 안전한 것만 들어왔는데 안전할 거 아니냐. 환경에 나간 것도 없어야 되고. 그렇지만 어느 나라나 저희 나라만이 아니고 저와 같은 과정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런 이제 그 수입이나 생산 저거는 아무리 막아도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외에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건 뒤에 그 아랫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조가 이게 수입 승인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 카르텔이나 그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바탕이라 건전한 과학, 그리고 투명성 있게 하라든지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게 따르면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그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그 평가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수입 승인 같은 게 내려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약간이라기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 부분에서 상당히 걸러지는 것도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13조가 이제 위해성 심사 절차 대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고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별표 10-1이라고 여기서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 그 위해성 평가 자료를 13개 영역에 걸쳐서 어떤 항목을 볼 것인지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현대 그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그 기준까지 다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법적으로 보면 좀 무책임한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또 그 말씀은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은 전문가들의 의지하고 사회의 상식이나 합리에 의지하면서 풀어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수입 생산 승인 이 단계만이 안전장치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오는 안전장치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몬산토 제품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제왕나비에 대한 영향이 이렇게 보고가 되자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이것은 수입이 되면 안 되겠다. 그 취소를 하게 되죠. 저런 이제 그 승인 취소라든지 재심사 이런 단계에서 혹시 안전하다고 들여왔는데 그때까지는 잘 모르는 사항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안전성이 문제가 됐을 때 영향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을 재평가해서 취소하든지 승인을 이렇게 하는 안전장치를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조의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 그게 아까 이제 한국 바이오 안전성 그 정보센터 KBCH 그게 이제 직영부 산하의 생명공학연구원인가요?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 부처마다 또 저희 환경부도 바이오 안전에 관한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통 그리고 공개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관련 정보에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항상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도 돌아갈 수가 있는 거고 저희 나라에서도 안전관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빨간 줄로 일부러 해놨는데 보고 검사 등 사후관리 이게 승인 취소 재심사까지 또는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까지 안전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을 때 저 마지막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바탕하느냐?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 자연생태계에 LMO가 어떻게 유출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 정착이 되고, 어디에 확산이 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유입과 확산의 경로나 양상은 어떤지 이런 문제들을 조사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관리돼야 한다든지 그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맨 마지막에 안전장치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은 아직도 저희 수준은 여기 모든 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선진국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고 열악하다기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저희는 그보다 더 못 미친다. 이건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그렇지만 저게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저희는 저 부분에서 역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MO법 말고도 관련된 이 규정이나 근거가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보면은 위해성이 높은 LMO를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외래종과 똑같은 차원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LMO가 나오지 않은 것은 그와 같이 확산이나 영향이 지금 생태계 교란종에 비해서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조사 결과 저희 쪽에서 당연히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또 환경문화에 따라서 관련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입니다. 이게 있고 지난 나고야 작년에 제가 잠깐 실수를 해서 이걸 꺼뜨렸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고야 이제 의정서가 있는데 그 중에 책임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복구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배상을 하느냐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의정서에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난 나고야 회의에서 10월 상당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7일 유엔에서 반기문 총장께서 이제 그게 3월 7일자로 이쪽에 추가 의정서라 그러는데 나고야 쿠알라룸푸르 추가 의정서라 그러는데 21개 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서명을 하고 그걸 기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엔에 거기에 4개 나라가 네덜란드 등 기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 총장님께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스피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40개국을 넘게 되면은 날짜를 기준으로 약 90일, 제가 알기로는 90일로 알고 있는데 되면은 부속 의정서가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나라에서 부속 의정서에 대한 책임이나 복구, 배상 가치에 굉장히 지금의 LMO 법안과는 또 차원이 다른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저희가 저게 가입해서 똑같이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하면은 정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갈 길이 바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는 이제 부속 의정서는 빼고 그 전에 있던 의정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LMO법하고 유사합니다. 맨 밑에 LMO 위해성 평가라고 있는데 부속서 3이라고 실은 저희가 고시에서 생태계 위해성 평가하는 틀이 바로 저거에서 바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직 면에서는 어떤가? 아까 모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국가 책임 기관이 지식 경제부로 되어 있습니다. 생물 LMO를 유용하게 활용하자 이런 측면에서는 지식경제부가 맞습니다. 근데 안전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인체가 아닌 생태계,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안전성 관리의 주문은 예를 들어서 마당에서 노는 그런 원칙이나
흐름을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는 환경정화용 LMO에 국한해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연생태계 안전관리. 그 심사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링이라는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런 위해성 평가 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나름대로 유전자 분석법을 현재 29개 품목의 표준품을 저희가 외부에서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분석법을 전부 찾아서 현재 이것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장이 되는데 좀 장수는 됩니다. 위해성 평가, 심사, 이런 쪽을 포함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체 같은 유전자 전이가 높다라든지 작물에서 작물만이 아니라 작물에서 근현종으로는 높다. 이런 작물이나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위해성 평가나 관리는 사례별로, 품목별로, 환경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면은 세계적으로 보면 그 제초제하고 해충 저항성만 보더라도 현재 107품목, 그 이벤트라 그러죠. 거기에서 승인이 내려져 있다. 상업화.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총 57, 22, 8 합치면은 87개 품목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여기서 이제 금색으로 표시된 거는 일본 자체에서 개발한 것을 그 내부에서 생산 승인이라든지 재배 승인 이런 목적으로 그 승인이 난 겁니다. 다음 한국에서는 총 77에서 11을 빼고 3을 더하면은 총 69개 품목이 현재 승인이 돼 있는 겁니다. 식용 또는 식용 사료용 또는 비의도적 혼입용으로. 그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위해성을 확인하고 이제 그 대상이나 양상을 결정하고 분석 이런 순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처음에 영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지 않은 영양 중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LMO를 쓰다 보니까 제초제 내성 잡초가 크게 확산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환경영향평가 위해성 관리 측면에서는 다뤄야 되는 사항이다. 이 BT 문제는 기술적인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별표 10-1에 충실하게 저희가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LMO하고 비변형 생물체 그것을 만들었던 때 썼던 것 또는 DNA를 주었던 이제 생물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적어진 내용들을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 위해 영향 자료, 예를 들어서 주변 생물이나 생태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잡초와 유독물질 여러 가지를 다 보게 되죠. 표적 위에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저희가 자료가 부족하면 다시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하면서 자료를 취합해서 현재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방출은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 환경 방출용으로 저희가 심사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에 모니터링 쪽인데 저희가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데는 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일부는 표준품이나 분석법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개발사가 이 정부 주무 부서에 그걸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국가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결국은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현재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표준품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안전관리를 할 때 그 유해 요소를 먼저 이렇게 확정을 하고 구분을 하고 거기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관리 성과 지표를 만들어내야 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지표 없이는 저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사한 그런 그 유형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울타리라든지 축사엽 이런 데서
그 경로는 저희가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벤트 그 품목 자체를 이걸 조사할 당시에 저희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준품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분석법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다른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데 바탕에서 얻은 자료까지 저희가 결과를 냈었는데 그런 것은 LMO는 분명한데 어떤 품목이고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 그건 또 경로 분석은 별도의 많은 자료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 뒤로 사료 공장 같은 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런 사료 공장에서 이게 온 것이라고 절대 단언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고 전혀 별개 경작지 같은 경우인데 일부는 저렇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 사료 공장하고는 아주 무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주변 환경에서 나오면은 반드시 생태계로도 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는 계속 그 사업에서 더 밝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3장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한번 다시 그 안전관리 요체가 뭐냐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유출, 유입 저희는 방출이나 그 방출이 비의도적으로 됐다. 이것은 그것을 취급하고 가지고 있는 측에서 그런 시각에서 볼 때고 환경, 생태계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어떻게 유출이 돼서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전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품목도 한정이 돼 있고 그 생태계까지는 조사도 못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런 상태에서 그런 유입이나 확산 경로, 양상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 복구, 안전관리, 이행 차원에서 저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다음에 유전자 전이 생태계 영향 이 부분은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사에서 어떻게 과학성, 투명성, 국제적인 조화나 사회적인 조화 이걸 높여갈 것인지 하는 문제 심사하고 모니터링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도와 관리가 일부 부정합 또는 괴리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는 거기에 좀 더 좁혀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제가 슬라이드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례를 나중에 받아보니까 추가 의정서 쪽에서 토론해 주실 거기 교수님이 계셔서 이걸 슬라이드 한 장을 내놓지 않으면은 그분도 조금 느닷없이 이상한 그 토론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드렸습니다. 내용은 아마 그 교수님께서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맨 끝에 그 후속 작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하나는 생물 다양성 그 위해성 관리하고 이행 체계가 정비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에 따르는 법 체계 정비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인력 문제 때문에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걸 요약드리면은 그 2011년 4월 현재 그 저희가 저희 나라의 69개 품목이 8종이 아니라 7종입니다. 그 승인이 되어 있고 환경 방출용 그리고 환경 정화용은 없었습니다. 2008년 4월 이후 저희가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담당해 왔는데 지금까지 협의 심사를 한 게 35건인데 이 중에서 18건이 완료가 됐고 그중 7건은 개발사 측에 잦은 그 심사를 취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사가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 부처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과정이 바로 저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2009년 26개 시로에서 저와 같이 나타났다. 다음에 LMO 현재 아까 그 29개 품목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20개 품목은 우선 유전자 분석 체계를 구비하고 아울러 스크린용으로 단백질 분석법도 재정비할 생각입니다. 다음 그 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위해서 별표 10-1에 얼마나 충실하냐 거기 그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그 나라 생태계 위해성 심사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힘을 쏟고 있고 또한 OECD의 관련 문서가 한 30종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학술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심사 일관성 강화에도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그 LMO 모니터링, 사후관리 이런 또는 규명 연구 이런 쪽에도 저희 나름대로 인원은 적지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상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예, 김종민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도 딱 맞춰주셔서요. 예.